지난 시간 인적 관리, 자원 관리 중에서 직원 개발의 방법을 언급을 잠시 했었는데요. 첫 번째 강의, 회의, 토의, 계속 교육에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진행을 했었고, 이어서 슈퍼비전, 그리고 사례 관리, 역할 연기, 임시 대여, 집단 훈련, 워크숍, 순환보직, 멘토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슈퍼비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슈퍼비전은 실제로 자신이 업무 현장에서 선임으로부터 직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례 발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선정된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례와 관련된 이론, 모델, 원리 등을 터득하는 방법으로 전체 구성원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활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질 높은 의견 교환이 안 되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까 역할 연기는 특정 사례에 대해 몇 사람이 실제 상황과 같이 연기한 후 이에 대해 평가하고 토론하면서 특별한 함의를 발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전체 구성원의 감정적 공유와 반성적 사고를 통한 긍정적인 학습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의 맥락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통찰력을 제한하는데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시 대역은 연극에서 주연 배우 역할을 대신 연기하는 것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상사의 부재 시를 대비하여 하급자가 상급자의 직무에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최근에는 업무 분장의 역할 속에서 상사가 부재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 기관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위해서 이제 학교 기간을 비웠을 때, 어, 기간에 있을 때, 우리 밑에 하급자라고 하기엔 편한데 저희 직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제가 있을 때는 저한테 허락을 득하고 아이들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시설에서 자리를 떠날 경우에는 제 후임, 바로 밑에 후임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을 업무 분장으로서 만들어 놓는 거죠. 이어서 집단 훈련 이런 것들은 조직들이 집단적으로 일정 기간 합숙 방식으로 태도와 행동 변화 훈련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감수성 훈련 집단, T그룹 훈련 집단 등으로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훈련 집단을 통해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인식과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문화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성에 관련된 감수성, 그리고 장애에 대한 감수성들, 그래서 어, 사회복지사한테 요구하는 이 감수성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워크숍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집단 사고나 집단 작업을 통해 문제 제기 방법이나 해결 방법을 연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집단 사고 및 집단 작업을 통해 교육자들은 전문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고, 동시에 구성원들도 직무 수행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만 적절한 대응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보직이 있는데요. 직장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로 발령해서 직무를 변경시키는 훈련 방식인데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보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작은 시설들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게 있고, 저희 기관도 순환보직 비슷한 것들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A라는 시설에서 B라는 시설로 이동할 때는 퇴사하고 입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보직 같은데 순환보직이 아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A 시설에서 B 시설을 옮길 때 어,
기존 그거에 있는 상태에서 옮기게 되는데 지금 저희 기관에는 그런 부분들이 뭐 안 돼서 현재는 이제 순환보직 상태를 이제 잘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지는. 저 같은 경우 뭐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 저희 기관도 A라는 시설에서 B라는 시설을 옮기게 되면 제가 저희 단체에서 20년 이상을 일을 했는데 사회복지 시설 뭐 이렇게 하면서 A 시설로 돌아가는데 김현 씨가 이제 장기 근속 수당이라는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5년 적용밖에 받지 못해. A라는 시설에서 B라는 옮기고 계속 옮기다 보니까 순환보직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좀 더 논의하고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여러 보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조직 운영에 대한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반면에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는 이렇게 장단점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뭐 저희 법인의 입장에 봐서는 직원들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해주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직원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도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워크숍과 함께 가장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멘토링이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멘토가 신입 구성원인 멘티에게 직무 및 조직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을 제공하는 역할 모델로서의 대인관계를 개발하고 경영 관리에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뭐 이거는 유래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멘토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이해를 못해서 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나 가족 등의 1차적인 멘토와 특정 관심 영역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2차적 멘토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에서 지정해주는 공식적인 멘토와 조직계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비공식적 멘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을 제3자 입장에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 개발의 방법 12가지 중에서 슈퍼비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비전의 개념을 살펴보면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위에서라는 의미하고 지켜보다는 의미가 합쳐진 용어라고 할 수 있고요. 타인의 직무에 대해서 책임성을 유지하면서 지켜보는 감독자의 직무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슈퍼비전은 조직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식과 기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으로 원조하는 지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슈퍼비전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러니까 우쭈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동기부여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방법도 제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 드릴까요? 뭐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훈련되고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그러니까 선임자겠죠. 슈퍼바이저라는 부분이 지식과 경험, 기술이 부족한 슈퍼바이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후임에게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개발해주는 상호 교환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일방적으로 지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 역동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종적인 목표는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슈퍼비전의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할 목적이다. 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냐면 그러니까 사람과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전달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잘못 전달됐다면 그것을 빨리 수정하는 역할들을 그러니까 위에 선임자, 그러니까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를 좀 더 사면 그러니까 슈퍼비전의 기능을 보면 교육적 기능, 행정적인 기능, 그리고 직원의 의욕과 동기를 고취시키는 지지적 기능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교육적 기능을 먼저 살펴보면 전문인으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조직의 기본 가치, 임무, 목적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의 실천 이론과 모델, 스킬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직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실천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실수 뭐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뭐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라는 부분이고 뭐 학교 현장에서 배워서 철저하게 들었다라고 한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클라이언트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들을 키우는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행정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관리자로서 규정과 절차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초점을 두고 있다. 특정한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위임하거나 직원의 사례 관리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이를 통해 관리자와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기관 활동에 대한 조정과 통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관이라고 한다면 고유의 목적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을 예를 들면 신화마을이라고 하는 보통은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그리고 애들의 꿈이 그러니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갔어요. 상담이라는 것들을 저희도 이제 외부에 나가면 1대1 붙어서 가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이 가서 그 상황을 보고만 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하고 이렇게 뭐 해서 부모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뭐 제3 그러니까 조성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어르신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저희 기관의 역할이 아닐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그냥 어, 조언이나 뭐 이렇게 지원에 대한 역할에 대한 상담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재정적으로 지원을 약속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오는 경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수습하는 게 이제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화 상담을 할 때 저희도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했던 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적답을 하지 마라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이 이제 수습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선임자하고 상의하고 아니면 센터장님하고 뭐 시설장하고 상의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정리하고 끝내는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즉답하는 사례들이 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또 생기고 있는 것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그랬을 때 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육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즉답을 하지 마라 자체가 슈퍼비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지지적 기능을 보면 개별적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지해주는 것을 말한다.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을 살펴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동기와 사기를 진작시켜 불만족과 자지,
자질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에 만족감을 제공한다. 근데 지금 이제 행정적인 부분하고 이제 지지적인 부분이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능력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데 나는 모르는데 그냥 그때 상황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하는 거하고는 이 자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수표 비준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동일한 사례라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나 인간관계 상태 등에 따라서 요구되는 지원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모델이 적용하기가 어렵고, 대상에 따라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해결책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누구는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했던 내용들을 어,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뭐 A라는 셈은 된다고 했는데 왜 B라는 셈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되면 신뢰도도, 기관의 신뢰도도 떨어질 뿐더러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교육적, 행정적, 지시적 기능들을 적절하게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교육적 기능은 A라는 슈퍼바이저가, 그리고 행정적인 기능은 B라는 슈퍼바이저가, 지시적은 C라는 슈퍼바이저가 생겨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되니까 그 안에서 역할을 나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 전체가 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저 작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부 직원만 슈퍼바이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도 연결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적 관리에서 직원의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직무 분석, 직무 평가, 보상 관리가 있는데요. 먼저 직무 분석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인적 관리, 자원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방법과 절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시, 경험, 기술의 수준과 정도를 파악하여 각 직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직무 기술서하고 그리고 직무 명세서가 들어가는데요. 직무 기술서에는 직무에 관련된 과업, 임무, 책임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직무의 성격과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의 명칭, 직무의 직종, 직무의 내용, 수행하는 과업, 직무 수행의 방법과 절차, 사용하는 장비와 도구, 작업 기술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무 명세서는 인적 자원 관리의 특정 목적에 맞도록 직무 기술서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직무의 명칭, 직무의 직종, 필요한 교육 수준, 기술 수준, 지식,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필요한 작업 경험 등이 포함되는 문서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이제 직무 평가를 보면, 직무 평가는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과업 수행의 능력과 산출 결과에 대한 점검하고 조직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인재인가를 정확히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직무 평가는 직원에 대한 기대치와 업적 달성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시 일정한 구성원들에게 피드백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지식과 기능, 능력과 태도, 직무 수행 과정과 직무 성과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나면 평가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직무 평가의 일반적인 목적은 임금 관리나 인사이동, 교육 훈련이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평가 대상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같은 직위의 모든 대상자에게 일관된 방법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 따라서 직무평가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위해 노력한 활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직무평가의 결과는 고용, 해고, 승진, 보상, 이직 방지 등 인사관리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내용에 따라서 결과평가, 행동평가, 자질평가, 총체적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과평가는 직원의 업무 활동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 행동평가는 효과적인 업무 활동에 필요한 직원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 자질평가는 리더십, 창의력, 경쟁력,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바람직한 자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총체적인 평가는 업무에 대한 책임성, 효과성, 충실성 등을 포함하여 직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평가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책의 내용들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평가자는 자신이 가진 편견 등과 같은 자기 인식에 대해 깊은 고민과 함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그래서 평가도 이제 인사평가위원회 이런 형태를 통해서 개인이 아니라 전체라기보다는 그 전문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상 관리입니다. 조직원들은 일에 대한 대가를 조직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을 원하고 있죠. 대표적인 보상은 승진과 보수라고 할 수 있고, 승진이란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현재보다 더 나은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승진을 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 측면에서 권위가 확대되며 개인적으로는 권한과 보상의 증가가 동반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구성원들의 공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성원들의 가급적 많은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부여해야 하며, 승진의 기준이 되는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력 평점과 능력, 개인적인 특성, 직무 행동, 업적, 시험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평가, 조직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들에 참가하여 얻은 학습 성과 등을 기준으로 하는 연수평가 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임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과 부가급여 이런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해서 받는 금품의 일체, 직원 개인의 성과, 노력, 연공 서열, 지식과 기술 수준,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조직상의 지위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큰 기관은 좀 그런 부분인데, 지금 소규모 기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아동 쪽에서는 많지 않았는데, 조금씩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 호봉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안에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이라든지 장기 근속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부분의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부가급여는 임금 외에 가입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편익 혹은 간접적인 보상 프로그램으로 각종 사회보험, 휴가, 안식연재, 교육이나 취미활동 지원, 퇴직 관련 급여 등을 기업에서 하는, 그러니까 복지 형태가 있는 거죠. 이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대표적인 게 지자체 포상 이런 것들을 상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아까 앞에서도 이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네 번째로 직무 만족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진 및 갈등 관리 부분입니다. 직무 만족의 관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인데, 그거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직무 만족에 대한 부분의 학자들 정의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욕구 충족의 정도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의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로 포함해야 된다.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 회사의 정책, 급여, 승진 기회, 의사결정과 참여, 소속감, 인간관계, 성취, 근무 조건, 인정, 자율성, 직무 안전, 일과 생활과의 균형. 이는 직원의 직무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지역 아동센터 평가 항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직원은 생활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시설장을 얼마나 노력했느냐라는 부분들을 평가. 이게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고 주관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소진이 사회복지사한테 가장 큰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직업에 관한 스트레스가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간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압력을 많이 받는 휴먼 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신체적, 정신적 고갈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정서적인 탈진이나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내용들이고 이 부분도 책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진과 함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갈등이나 희소한 자원이나 업무의 불균형 배분, 목표 가치, 인지 등의 차이로 인해서 개인과 집단 간, 그리고 조직과 심리, 행동, 그리고 조직과 조직 이런 부분에서 양면에서 나타나는 대립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의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갈등이 나쁘다가 아니라 적정한 갈등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 갈등 예방 전략, 갈등 적응 전략, 갈등 조작 전략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읽어보시다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한번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